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재활심리학 수업을 할 작업치료학과 이나혜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교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교수님이 PPT 자료를 제공하겠지만은 그 자료의 근거는 이 책에 나온 것입니다. 교재 구입은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교수님 수업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싶다 그러면 이 교재를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 자율입니다. 자, 책은 보건의료인을 위한 재활심리학이라는 책이고요. 출판사는 법문 에듀케이션이고 지은이는 이 재활심리학 편찬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여러 위원들이 모여서 책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면 1장 재활심리의 개요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 재활병원이라고 되어 있죠. 재활병원. 이 병원은 서울에 있는 신촌 있죠? 신촌에는 어떤 대학교가 있죠?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있죠? 거기에 이제 재활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재활심리사들이 근무를 합니다. 심리치료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요. 재활심리 쪽 분야는 이런 재활병원, 재활과 관련되어 있는 또 일을 하는 심리치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은 이제 구글에 있는 재활심리 하면 치면 나오는 그림인데요. 여기에 세브란스 재활병동의 병원에 있는 재활심리실 사진입니다. 이 선생님께서 재활심리사이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내담자인데요. 이 내담자는 지금 휠체어를 이렇게 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아무리 봐도 생각하기에는 이분이 이제 장애의신데 척추손상 환자 분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체장애를 갖고 있으신 내담자의 심리적 상태를 검사를 하고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재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재활심리학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요. 그런데 이제 점점점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나이가 든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죽음에 가까워진다라고 또 역으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에 가까워지는 주요 요인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WHO에서 월드 헬스 오르가니제이션, 즉 세계보건기구이죠. 2030년에는 4가지 주요 사망 요인이라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물리적인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상해나 질병이 많아서 그로 인해서 사망이 이제 이르렀거든요. 지금은 이제 암이에요. 암이 가장 1위인데 2030년에는 요 4가지 질환이 사망 원인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요 이제 같이 묶어야 될 것 같습니다. HIV, 즉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로 인한 에이즈, 즉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은 건전하지 못한 성생활로 인해서 주로 많이 발생하죠. 그리고 아니면 이제 잘못된 이런 수혈이라든지 요즘엔 다 검사를 하고 깨끗한 것을 수혈을 하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예전엔 좀 그런 사고들이 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울장애입니다. 이건 심리적인 장애죠.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이거는 이제 생활습관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나쁜 생활습관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심장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이제 고혈압이라든지 그리고 뭐 고지혈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당뇨병 이런 것들 다 관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해서 사망에 이른다라고 할 수가 있고 마지막은 이제 질병이라기보다는 이제 사고라고 했는데 차 사고 즉 카 액시던트로 인해서 요즘 이제 차를 전부 다 많이 끌고 다니니까요. 지금도 차 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그로 인해서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4가지가 2030년에 4가지 주요 사망 요인이라고 해서 WHO에서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면 재활 심리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WH는 이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신체적으로, 그리고 감각적으로, 지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게 돼요.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재활, 리하빌리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환자분들이 이제 재활을 받아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면 재활병원에 가면 물리치료도 있고 작업치료도 있고 언어치료도 있고 이렇게 등등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기능적인 부분을 주로 많이 서포트를 하죠. 자, 뭐 손을 못 움직이면 손을 움직여서 뭐 밥을 먹게끔 한다거나 다리를 못 움직이니까 다리 운동을 시켜서 걷게끔 해준다거나 아니면 말을 못하니까 언어치료를 통해서 말을 할 수가 있게끔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떤 기능적인 측면을 많이 치료한다고 생각을 하며 이 재활심리학은 그 장애가 갖고 있는 개인을 어떤 심리적인 어떤 역기능들을 제거하고 완화함으로써 이분들이 다시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기능을 다시 복귀하고 또 사회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어요. 심리학은 영역이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양 쪽의 심리치료 쪽 분야로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하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어 있는데 그 많은 심리학 분야에서 이제 재활심리학이 한 분야를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활심리학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심리학은 정신적으로 문제 있으신 분, 정신장애인이시거나 아니면 이제 심리장애, 우리가 정신장애, 심리장애 이렇게 똑같은 말을 씁니다. 이분들을 치료하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근데 이제 재활심리학 쪽은 이런 정신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신체 장애이거나 아니면 뭐 시각장애 아니면 청각장애 이렇게 우리가 장애를 입게 되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 사람들의 이렇게 심리 치료를 제공하고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장애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달래지면 뭔가 환경이 변하지가 않은데도 마음이 개선이 되면 고통이 경감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장애를 입게 되면 끔찍한 생각, 절망감 이런 것들이 빠지게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 감정을 완화시켜주고요.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상적인 마음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다양한 교육과 훈련에 잘 참여하고 그런 것에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 요인을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이지선 씨라고 해서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자, 이분은 화상 환자예요. 그래서 이경규 씨가 있어서 뭐지 그랬을 텐데 이제 SBS 힐링 캠프라는 옛날 예능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지선 씨가 나왔습니다. 좀 이따 한번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지선 씨는 화상 환자였어요. 이제 여러분처럼 대학생이었을 때 화상을 음주운전자에 의한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화상을 입으셨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얼굴이었는데 3도 전신화상에 엄청나게 심한 화상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재활을 통해서 또 이제 성형수술을 통해서 다음 같은 영상을 통해서 모습이 변화가 되었는데 이분은 항상 그냥 화상 환자 그냥 극복했다 그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을 다 극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힐링 캠프에서 감사에 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이제 자신이 정말 모든 삶에서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함을 찾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요인이 뭘까요? 먼저 이분의 인터뷰를 한번 보고 한번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문 앞에서 간호사님이 이제 저 침대를 받으면서 양손 절단동에서 다 쓰셨죠? 그러시는 거예요. 오른손만 못 살리는 줄 알고 이렇게 용기 내서 갔는데 왼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왼손도 안 된대. 그랬더니 엄마는 이제 아주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죠. 정말 절망의 순간이었죠, 그때가. 근데 진짜 감사하게 제가 그 수술실 앞에서 왼손도 안 된대 라고 물었을 때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고 제가 처음에 나간 말이 엄마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지? 이랬거든요. 저도 이 말을 하고 이 말은 누가 한 거지? 이건 뭐지? 그냥 그 뒤로 그냥 제가 그 마음으로 계속 살고 있어요. 이렇게 더 많이 자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만큼 더 잘라서 오른손 더 못 쓰는 거 화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왼손 한 마디 더 있기 때문에 왼손으로 젓가락질하고 다른 일들 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루에 한 가지씩 엄마랑 감사할 걸 찾기 시작했어요. 아하.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들도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하는 마음을 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지선 씨에 대해서 왜 얘기하냐면요. 이지선 씨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 이렇게 변하는 이유는요. 물론 이제 이분의 책을 보시면 이분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것들로 인해서 좀 극복하는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은 어떤 그 재활, 심리적인 심리 치료에 도움을 받아서 그 자신의 장애를 또 극복하는 그런 부분이 참 많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이분이 그 강좌에서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어디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화상 환자들도 재활심리사들이 개입을 해서 이분들이 또 삶을 마음의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더욱더 긍정적인 마인드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잘 개척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심리학의 분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재활심리학은 여기 딱 하나 있어요. 여기 이렇게 뒤에 이렇게 딱 이렇게 뒤에 이쪽이죠. 그랬고요. 그러면 이렇게 심리학 분야가 이렇게 다양한데 그 중에 이렇게 재활심리학이 이게 한 분야를 차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소개되어 있는 것은 뇌과학 및 인지심리학이라고 되어 있죠. 요즘에 이렇게 인지심리학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TV에서 김경일 교수라고 해서 TVN에서 어쩌다 어른이라는 방송이 있죠. 거기서 나오는 심리학과 교수인데요. 그분이 인지심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요즘엔 대세가 또 인지심리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지심리학과 뇌과학과 인지심리학은 뭐라고 소개되어 있느냐? 인간의 정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기억하고 학습하는지 연구하는 분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고 세계를 이해하는지에 관한 심리과학이다. 심리를 심리과학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는 기후 및 환경심리학입니다. 사람들과 그 주변을 둘러싼 세계의 상호작용을 향상시키는데 심리과학을 적용한 분야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임상심리학입니다. 임상심리학은 아까 심리과학과 복잡한 인간 문제를 다루는 통합적인 분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상담 치료실에 가면 상담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임상심리학이라든지 그렇게 상담심리학 하시는 분들이 주로 여러분들을 상담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담심리학은 살아가는 동안 서로의 기능을 도와주고
개인의 기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분야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발달 심리학은 발달하면 여러분 아동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인간을 그냥 발달하면 아동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노년기까지 전 인생을 거쳐서 즉 인간이 어떻게 성장하고 적용하는 전 인생을 거쳐서 발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발달 과정을 연구하는 분야이고 그 중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험 심리학, 인간과 동물 행동의 이면의 과정을 탐색하는 분야. 동물 행동을 동물 행동을 통해서 그 동물들이 나타나는 어떤 심리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분야도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범죄 및 공공심리학.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좀 낯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드라마나 방송에서 범죄 심리학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제 드라마에서 범죄 드라마에서 보시면 그 범죄자들의 심리를 분석하는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파일러가 이 범죄 공공심리학 하시는 분들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점령하는 사법 제도 및 관련 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심리 과학을 활용하는 분야 네, 있고요. 건강심리학,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관리를 향상시키는 심리학. 인적 요인과 기술 심리학, 일상생활보다는 편하고 안락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분야. 인간 행동에 관한 심리과학을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품, 시스템, 장비 등을 적용하는 심리학. 산업 및 조직 심리학. 이거는 이제 우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여러분 산업에 투여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산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심리학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화점에 이런 산업 심리학이 적용이 되거든요. 여러분 백화점에 가시면 창문이 없어요. 왜 창문이 없을까요? 창문이 없어야지 이게 딱 갔는데 벌써 해가 졌네 빨리 집에 가야겠다 라는 것이 아니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쇼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서 창문을 없앴다고 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우리가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동선을 보면서 이렇게 그 매장을 구조를 다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구매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사람의 심리학을 다 연구해서 만든 어떤 그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 심리학 쪽에 하시는 분들이 이제 회사나 이런 데서 아마 컨설팅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교육 심리학은 교육 분야의 사람들이 어떻게 학습하고 지식을 유지하고 그래서 더욱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에 관한 심리학이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유튜버나 이런 방송에서 보시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잘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잘 집중할 수 있을까요?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는 경우가 있죠. 이런 분야는 주로 교육 심리학 분야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적 심리학은 인간 행동과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 및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분야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통계적으로 심리 데이터 분석을 통계적, 수학적 모델로 이렇게 승화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양적 심리학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입니다. 사회 심리학은 우리가 둘러싸인 게 다 사회죠. 그죠? 이 사회가 둘러가는 현상들을 어떻게 심리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주변 세계와 관계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는지, 우리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왜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는지, 왜 우리가 이런 신념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심리과학을 적용해서 파헤치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운동심리학은 스포츠 및 운동에서 인간 행동과 능력을 연구하는 분야인데
여러분 이제 올림픽이나 이런 스포츠 있잖아요. 축구, 여러분들 축구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축구, 야구,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있는 종목이긴 한데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진짜 신체적인 기능이 잘 발달이 돼야 되고 잘 그것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어둡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죠? 굉장히 이 스포츠라는 게 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심리적으로 많이 눌려있고 힘들고 이렇게 되면 그 재기량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스포츠나 이 운동들을, 이걸 정말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간단히 생각하시면 이제 운동 심리학 분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 스포츠 스타에게서는 이런 운동 심리 치료사가 전담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드물죠. 이제 세계적인 아주 슈퍼스타일 경우에만 가능하겠죠. 그리고 아마 우리나라는 이제 태능 엘리트 좀 체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태능 훈련촌 아마 이제 국가적으로 그렇게 하면 거기 전담 그 스포츠 선수들을 심리 치료하는 운동 심리 치료사가 아마 전담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운 것은 이제 앞에 있는 이런 심리 치료가 아니라 재활심리죠. 그죠? 그래서 재활심리는 이 책에서 뭐라고 소개되어 있냐? 장애 및 만성적 건강 문제. 즉, 만성적이라는 것은 질병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만성적 건강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연구하는 분야고,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아까 이순 씨가 화상이 그냥 만성적으로 계속 평생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이순신 씨 같은 분이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계속 삶을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독립적으로 사회생활을 자기가 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죠. 재활심리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재활심리학 분야고 이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재활심리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교수님이 몇 가지만 찍어드릴게요. 자,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볼까요? 요즘에 이게 대세가 요거니까 이렇게 뇌과학과 인지심리학, 임상심리, 상담심리 여러분들이 또 병원에 가면 많이 만나보시는 분 발달심리, 이제 발달 물론 이제 아동발달치료사 이런 사람도 다 발달심리학적 분야예요. 그리고요 범죄 및 공공심리학 여러분들 드라마에서 많이 봤던 프로파일러 이러신 분들 그리고 교육 분야 우리 애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심리적으로 해결해주고 상담해주고 이런 분들 교육심리 그리고 운동심리 스포츠 분야에서 이렇게 스포츠 선수들이 자신의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는 운동심리 그리고 재활심리는 다시 설명하지 않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지적한 것만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4개의 영상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영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그리고 네이버에서 찾아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전에 뇌과학과 인지심리학에서 김경일 심리학자라고 되어 있죠. 이분은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고요. 굉장히 지금 슈퍼스타예요. 우리나라에서 TVN에서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방송인데요. 김경일 심리학자의 명강이 무심코 하는 행동들에는 전부 의미가 있다. 당신의 감각과 행동들의 사이의 연관성이라는 방송인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심리학은 이거는 네이버 TV에서 나오는 방송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서천석 선생님인데요. 이분은 이제 사실은 심리치료사보다는 정신과 의사예요.
정신과 의사인데 이분이 이제 김성수 씨라고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저희 나이 때 유명한 가수분이었는데 딸은 혼자서 키우고 계시더래. 양육하고 키우고 계시는데 어떻게 딸아이를 양육할 것인가 그에 대한 어려움과 이런 여러 가지에 관해서 이 선생님의 인생에 관해서 상담을 해주시는데 저도 이 상담 내용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범죄심리학 하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신데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뉴스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또 뒤에서 뭔가 이렇게 인터뷰하시는 교수님들 나오시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세요. 범죄심리학 이수정 교수님,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TVN 방송인데요. 이수정이 말하는 범죄심리학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범죄심리학이 이런 거구나 그런 거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교육심리학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임단우 선생님 이분은 이제 이렇게 유튜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물론 선생님이시고요. 교육심리학자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교육심리학에 소개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임단우 교육심리학 소개 이렇게 치시면 아마 이 영상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재활심리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이번부터는 재활심리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후로요. 이 재활심리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활 쪽 분야 있죠.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발달되었습니다. 즉 재활 분야는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죠.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발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여기 2차 세계대전은 물론 2차 세계대전이 있는데 그건 패스하고요. 2차 세계대전은 독일과 그리고 일본에 의해서 전 세계가 전쟁의 도가니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고 나서 1945년에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되죠. 그 이후에 재활이라는 것이 재활의학이라는 것이 꽃피우게 되었고 근데 이제 꽃피우게 된다는 것은 어떤 특정 나라에서 뭔가 이제 발전이 되면서 전 세계로 발전할 가능성 퍼져나갈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원래 세계 중심이 유럽에 있다가 어디로 바뀌었죠? 네, 여러분들이 아신 지금까지 거의 유지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미국에서 세계 판도가 이제 미국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의 재활의학이 꽃피면서 재활이라는 인지도가 부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전쟁 발병 후에 돌아가신 분들도 엄청 많겠지만은 이런 사고나 총상이나 등등등 질병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장애를 겪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질병과 부상이 굉장히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한 것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의학이 연구하다 보니까 그것이 재활의학으로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수명도 굉장히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다음부터 1, 2차 세계대전 이후로부터는 물론 이제 전쟁은 아직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계속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기대 수명이 증가하게 되었죠. 수명이 증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그 재활이 중요하게 되면서 재활심리학자들에도 역할과 중필요성이 증가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림을 보시면 이제 군인들을 치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군인병원인 것 같아요. 여기 장애를 이분이 겪으시는데 이분은 지금 다리가 절단이 된 것인 보니까 절단 환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첫 번째 그림 환자분을 보시면 이분이 무슨 질환일까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이 재활병원에서 많이 근무했으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분은 척추 손상 환자일 것 같고요. 아주 심한 척추 손상보다는 여러분들 허리와 그리고 엉덩이 사이에 이제 룸바
허리신경, 그리고 엉덩이 쪽에 요추신경 이렇게 있는데요. 그 신경이 손상이 되면 다리가 이제 좀 절렁거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균형 감각이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네발기기 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에 균형 훈련을 많이 시켜줍니다. 그래서 척추 손상 환자가 아닐까 그냥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책에도 뭐 어떤 질환이 있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이런 척추 손상 환자라고 하고요. 척추 손상 환자나 절단 환자에게 이제 군인병원에서 재활 치료하는 장면이죠. 그죠? 그래서 이분들이 어떨까요? 저도 척추 손상 환자나 절단 환자분들을 치료를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면 치료하고 어떨까요? 치료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사회에 복귀하고 일상생활을 잘 영위하고 그리고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활을 해줘야겠죠? 이런 것들이 재활치료사 역할이겠죠. 그 중에 한 분야가 재활심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재활심리의 역사잖아요. 그럼 역사적으로 재활심리가 어떻게 발전하고 꽃피었는지 볼 건데 사실 책에서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많이 줄였어요. 감사하죠. 자, 그러면 조금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1917년 1차 세계대전 스미스 휴거라고 하겠습니다. 왜 법에 따라 아무래도 뭐 국회의원일 것 같아요. 따라서 참전 용사들의 직업교육에 관한 직접적 기금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법안을 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재활의 역할이 중요시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918년에 병사 재활법이 제정이 됐고요. 1920년에는 민간인 직업 재활법이 확대되었습니다. 그 뒤로 점점점 내용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다 지웠고요. 올리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비공식적으로 재활상담 훈련을 받거나 사회심리학을 공부한 심리학자들이 이런 재활심리 프로그램을 신설을 해서 이제 이분들은 이제 다른 분야 심리치료사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재활 분야가 이제 꽃피었고 이쪽을 관심이 있다 보니까 우리도 뭔가 이슈에 관해서 흐름이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재활 심리 해봐야겠다. 그래서 재활 심리 프로그램을 이제 신설해서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1945년에 미국 심리협회는 APA라고 합니다. 이 APA에서 특별 관심 분과인 신체장애의 심리적 측면에 관한 국립협회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데요. 1960년에 라이트 선생님,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 여기 라이트 선생님 보이시죠? 이 라이트 선생님이 출간한 신체장애 심리사회적 접근이 최초의 심리학 이론을 통해서 이 주제를 다뤘다. 이 주제가 뭐야? 재활심리학을 다뤘다 그 말입니다. 이 라이트 선생님은 재활심리학자가 아니고 아까 전에 사회심리학자들이 관심 가졌다고 했죠? 이분도 사회심리학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사회심리학자인데 이쪽 분야 재활 쪽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심리적 접근을 하는데 보통 심리치료사는 뭘 관심 있다고 그랬죠? 정신장애 쪽으로 관심 있다. 심리장애 쪽으로 관심 있고 그분들을 치료하는 치료사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분은 뭐라고 했어요? 신체장애인들에게 심리사회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재활심리학의 중요성과 이 주제 재활심리학에 대해서 책을 쓰셨어요. 그 책 이름이 뭐죠? 이거예요. 신체장애 심리사회적 접근. 여기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에서 재활심리학에 깊숙하게 다뤘다는 거죠. 그럼 이 책에서 내용에 뭐가 있었느냐? 라이트 선생님은 개인의 특성, 즉 환자의 개개인의 특성이라든지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이 있죠. 그죠? 이런 환경과의 어떤 상호작용할 것인가? 어떤 국가에서 태어나고 있냐? 아니면 내 주변에 지금 집 구조가 어떤지 이런 거 등등 이 사람의 직업이 어떤지 그리고 직장 환경이 어떤지 그리고 이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구성원들이 어떤지 이런 게 다 환경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것인지 그리고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가
그리고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재활은 팀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재활학과 의사, 간호사, 그리고 사회복지사, 재활제 전문 사회복지사가 있고요. 그리고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뭐 더불어서 이제 심리치료 쪽이신데 이제 재활심리 쪽, 기타 등등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참여한다는 거죠. 그리고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재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발생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였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중요한 재활 과정에서 중요한 원칙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12원칙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 12원칙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라이트 선생님의 12원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장애와 상관없이 인간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존중해야 받아야 되죠. 존중해야 되고 존중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장애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사회 구성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어때요? 어떤 사회 구성원의 역할을 가지고 있죠? 학교에서는 교수로서의 사회 구성원 역할, 집에서는 엄마, 그리고 아내로서의 사회 구성원 역할, 그리고 뭐 다른 저희 부모님한테는 딸의 기능을 구성원의 역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 자신만의 어떤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체와 정신을 구성하는 병리적 과정을 개선, 그죠?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그런 것들을 개선하거나 또 신체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하는데 적용되는 다양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 이런 자산, 이런 것들이 강조되어야 된다. 자, 네 번째는 행동은 개인과 환경의 기능이다. 행동은 그냥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의 어떤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죠. 다섯 번째, 치료는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것을 포함하며 포괄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치료는 이제 신체적인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심리 사회적인 것까지 다 포괄해야 된다. 여섯 번째, 치료는 개인의 필요성에 맞게끔 구성. 자, 그래서 그 사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필요에 맞게끔 구성돼야 되고요. 환자는 재활 과정에서 가능한 정도의 적극적인 역할. 치료사들은 막 열심히 치료하려고 하는데 환자들이 안 할 거야 막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물론 치료사들이 유도해야겠지만은 또 환자분들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 그러기 때는 어때요?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없어야겠죠. 여덟 번째, 사회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구성원들에게 필요하는 것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사회가 이런 장애우들이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들이 이루어져야 됐다. 그런 것이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아홉 번째는 장애 문제를 해결하는데 학제 간 통합적 접근. 심리치료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계 간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활은요, 처음에 장애가 발생하는 순간 끝날 때까지, 생애 마감할 때까지 계속 지속돼야 된다. 그리고 11번째, 심리적 요인은 재활 과정의 일부이다. 보통 재활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체적인 것만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 심리적인 것들이 요인이 재활 과정에 아주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운동도 보시면 운동 결과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 운동선수가 심리적으로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그 성과가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재활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번째, 재활의 복잡한 특성으로 인해 지속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평가하고 또 평가하고 또 평가.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또 어떻게 치료적 접근이, 재활치료 접근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또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이트 선생님이 그 옛날에 1960년대 출간을 하셔서 구하는 내용인데도 지금 2024년도에 제가 이 글을 읽는데도 전혀 낯설지가 않네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1980년에 척추 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사회에서 개인적 맥락을 통합시킨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발표는요, 장애 행동 결정 요인이라는 연구였습니다. 우리가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행동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그 행동 결정 요인이 무엇일까? 라는 거에 대한 연구였는데, 올 척추 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아마 연구를 하셨나 봐요. 자, 그러면 여기 도식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근데 그 행동을 왜 하느냐? 세 가지 요인이 있다라고 연구되었습니다. 내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거는 심리사회적 요인이야. 내가 그 어떤 사람을 때렸어. 내가 친구를 때렸어. 그러면 그거 뭐예요? 심리적인 요인이 뭐예요? 내가 그 친구한테 화났어. 이제 주로 때릴 가능성이 높겠죠. 내가 친구를 때린 행동을 한 이유는 내가 화가 났다. 내가 친구에게 화났다라는 그 심리사회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제 때린다는 거죠. 물론 때리면 안 됩니다. 물론 다 어른이니까 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생체 유기 요인. 이거는 이제 신체적인 그리고 질환적인 질병적인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환경 요인 이렇게 세 가지를 들었어요. 그러면 척추 손상이니까 척추 손상 환자의 예를 들어서 아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전에 이지선 씨의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도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 책은 슈퍼맨 닥터리라는 이승복 씨 책입니다.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 책도 도서관에 있어요. 이 이승복 씨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지금 굉장히 연세 많으십니다. 저보다 훨씬 많으세요. 그러는데 고등학교 때 88 올림픽 있죠. 1988년엔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 전에 고등학생이었는데 자기가 그 그러니까 체조 선수로 우리나라의 대표로 올림픽 선수로 나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체조 연습을 너무 열심히 했어요. 미국에 사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을 받진 않았어요. 일부러 자기 체조 선수로 국가대표로 나오고 싶어서. 근데 너무 열심히 연습을 해다가 체조하다가 이렇게 막 뱅글뱅글 돌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바닥에 떨어졌는데 이제 목을 콱 치면서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경추, 목신경 5번이랑 6번이 손상되었습니다. 척추 손상은 완전 손상이랑 불완전 손상이 있거든요. 다행히 불완전 손상이었어요. 불완전 손상이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불완전 손상이어서 이분은 이제 보통 5번, 목신경 5번, 6번 손상당하면 대소변이 안 나오거든요. 스스로 조절이 안 되는데 다행히 대소변 조절은 할 수가 있게 되었고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손목 움직이고 손가락, 엄지랑 검지가 좀 움직이는 정도예요. 그래서 글씨를 쓸 때 여기다 보조기 착용하고 거기다가 펜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글씨를 쓰는 거예요. 손이 이제 주먹이 쥐어지지 않거든요. 여기 손가락이 다 되려면 목신경 8번 까지 살아 있어야지만 손가락이 다 움직여요. 근데 5번, 6번이 손상이 되었으니까 아무 손가락이 다 움직일 수 없겠죠. 하여튼 그 상태로 장애를 입었는데 언제? 고등학교 때. 그때 이제 자신이 이제 체조 선수로 있었잖아요. 체조 체육 쪽이었잖아요. 근데 미국 이제 병원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거쳤어요. 이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고등학교 교육을 마무리를 했고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이제 의과대학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의대를 갔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의대 가기 어려운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의대 가기 어려워요.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몸에 장애가 그렇게 있는데 글씨도 이렇게 안 써질 텐데 보조기 착용해가지고 이렇게 쓰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앉아있는 것도 굉장히 장기간 오래 앉아있는 것도 안 좋거든요. 욕창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아주 그냥 피나는 노래 앉아 정말 대단한 노력을 해서 의사가 되었고 재활의학과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인간극장이라는 방송, KBS 인간극장 방송에서 이분은 이제 다큐멘터리로 소개되어가지고 큰 이제 센세이션을 얻고 자기가 이제 그 전문의를 따고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따고 이제 하면서 어디서 일했냐면 존슨 홉킨스 의대 병원 아시죠? 대단한 병원이죠. 거기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제 환자분들 보면서 자신을 보면서 당신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라고 이제 책을 집필하신 거죠. 이분이 왜 이렇게 행동할 수, 이렇게 어떻게 그 장애를 딛고 의사가 될 수 있었는지, 이렇게 한번 그 행동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이분의 심리사회적 요인은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이수연 씨도 어때요? 긍정적이죠. 이분의 장애를 막을 수가 없어요. 이분의 심리 상태는 나도 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나의 장애가 나의 앞길을 막지 않는다. 라는 그런 심리사회적, 그런 긍정적이고 그런 요인이 있었어요. 밝은 요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생체 유기적 요인은 뭐예요? 이거는 신체적인 건데 지금 이분은 척추 손상, 목신경 5번, 6번 네, 손상이 있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장애 요인이죠. 이건 아주 결격사유죠. 이분한테는. 자, 그러나 이제 심리사적인 요인과 환경 요인은 이승복 씨한테는 좋았어요. 미국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선진국이란 이제 세계에 가장 잘 나가는 국가잖아요. 이제 고등학교 때 병원에서 그 커리큘럼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부의 지원이 있었고, 그리고 자신이 이제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가족들의 야, 넌 무슨 장애를 입었는데도 네가 무슨 의대를 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가족들과 그리고 국가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이 사람이 다니는 학교에서나 이런 것들이 환경적으로 이 사람이 다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서포트가 지원 시스템이 잘 갖춰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휠체어를 타고 학교를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없도록 학교 당국이나 교육부 당국에서 잘 지원 체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직장에서 갔는데 당신은 장애가 있으니까 우리 병원에서는 취업하기 안 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장애인들을 이렇게 그 정책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듯이 이분이 이제 취업하는데 오히려 더 오케이. 그렇다고 해서 장애라고 해서 특별 다른 사람보다 뭔가 더 플러스 점수 주거나 그런 것도 아니라 공정한 경쟁에서 이분이 당당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런 좀 사회가 그리고 좀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분이 그런 심리적인 요인을 너무 이렇게 슈퍼맨다운 그런 슈퍼 긍정 심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국가적으로 좀 열악한 국가에서 특정 국가를 좀 지정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어른이 아마 생각하는 그런 국가에서 좀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면 과연 이분이 의사로서의 어떤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그건 솔직히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죠. 그죠? 그래서 환경 요인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애 행동 결정 요인 중에 3가지가 있다. 그 사람의 행동이 일어나는 요인은 심리사회적 요인, 2번째 생체 유기적 요인, 그리고 환경 요인 3가지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재활심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활심리하면 재활심리에 필요한 전문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특정 장애인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애인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신체 및 심리 측정 및 평가, 재활 상담 및 신체 및 심리 치료 능력을 이런 전문적인 능력, 이런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 영역을 재활 심리 분야 일을 하시는 분들은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재활심리의 주요 과제가 있는데요. 1번에서부터 20번까지가 있네요. 많네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요. 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과 치료. 중요한 과제고요. 2번째, 신체적 외상과 질환에 대한 조기 심리학적 개입 및 향후 치료적 중재. 그렇죠. 우리 항상 뭐든지 빨리 조기에 개입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어떻게 치료적으로 중재할 것인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3번째, 재활 과정에서의 치료적 환경. 그 두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치료적 환경.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4번째,
신체 장애 대처의 심리 사회적 스트레스 원인. 신체 장애만 있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스트레스 요인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좀 제거를 해줘야겠죠. 그죠? 자, 그리고 5번째, 창조적 문제 해결 능력. 재활 심리 하신 분들이 창조적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6번째, 성재활에서의 보건 전문가의 역할. 여러분 이제 성재활이라는 게 있어요. 성생활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장애를 입더라도 이 성생활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이런 전문가로서의 또 역할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성재활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척추 손상할 때 이 성재활에 대해서 좀 언급할 예정입니다. 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7번째, 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개발. 우리 이선 씨처럼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장애 발생 후 지역 사회로서의 복귀. 장애 발생했는데 그냥 집안에서 머물고 있다. 그러면 재활이 제대로 된 게 아니죠. 이것을 이제 이분이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당연히 여러 가지 사회생활이 친구도 만나고, 종교 생활도 하고, 레저 생활도 하고, 이런 것도 다 사회생활이에요. 그러면 이 사회로서의 복귀를 어떻게 할 것인지. 9번째, 장애인의 우울과 자사. 장애를 입게 되면 기쁘지 않죠? 당연히 우울하고 슬프고 불행함을 느끼겠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자살로 관련된 경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것이 재활심리학의 중요 과제다라는 것입니다. 자, 10번째, 이동장애, 절단, 화상, 기질적 뇌 증후군 등의 환자에 대한 심리재활. 그래서 이런 환자들한테도 심리재활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재활심리다. 재활 서비스 전문가의 정신건강. 우리가 이제 재활치료사로 일하면 아무래도 남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서포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떨 때 보면 좀 고갈되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 자기가 건강하지 못하면, 치료사들이 자기가 건강하지 못하면 남을 담을 수가 없어요. 남의 어려움을 느끼고 자기가 담아줘야 포용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재활 전문가들은 정신건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좋은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재활심리사들이 또 이런 것들에 대해 서포트 한다. 그 말입니다. 건강질환 그리고 사회산업. 이런 역할도 하고요. 재활을 위한 임상사회산업가로서의 역할, 약간 사회복지사 같은 역할도 좀 한다 그 말이고요. 물론 깊이 있는 건 사회복지사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재활 심리와 관련된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의 역할. 이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들이 아무래도 사회복지사나 심리치료사들보다 환자분들을 더욱더 많이 접촉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좀 더 기능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치료를 하더라도 역시 사람과 대면을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에 대해서 상담을 해요. 환자분들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재활 심리와 관련된 그런 역할을 좀 감당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고요. 정신적 문제 관리에서의 간호사의 역할, 이런 부분도 재활심리에서 중요한 역할이고, 척추 손상 환자와 뇌졸중 환자의 심리사회적 역할. 재활병원에 있으면 척추 손상 환자, 뇌졸중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심리사회적 재활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그것만 저희가 또 따로 내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성 동통 환자의 다문학적 접근. 통증이니까 통증의학과나 통증 전문하는 의사만 치료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럴 때 그것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전문가들에서 다 학문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심리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그 말이고요. 불치병 환자의 재활 및 평가. 병의 치료가 안 돼요. 말기암이라든지 호스피스 병원에 있으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한테는 이런 심리치료의 역할, 심리치료사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질병이 이제 나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치병이니까 이런 환자분들의 재활 및 재활평가, 이런 것들의 중요함을 또 재활심리사의 역할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청각 장애, 지적 장애, 지체 부자유 등에 가진 특정 장애에 대한 상담과 심리치료, 이것도 재활심리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노인성 질환에 대한 재활 및 평가 및 정신재활. 아무래도 재활적 분야는 물론 아동도 있지만은 어르신들이 많이 재활적으로 많이 치료를 받고 있죠. 그래서 노인성 질환에 대한 재활 심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가지로 해서 20개로 해서 재활 심리의 주요 과제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와 같이 영역을 다루는 재활 심리는 장애인 본인과 그 가족 및 주위 사람들의 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심리적 요인, 통증, 욕구, 정서, 관심, 태도 등에 대해 접근하는 것으로 심리적 향상 및 협조와 더불어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해결도 이루어진다. 재활 심리니까 심리적 향상만 이루어진다? 그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신체적인 향상도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재활 심리를 보조적인 활동 수준에서 인식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그게 아니다. 재활 심리는 재활에서의 필수다. 필수로 제공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의 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심리적 문제까지도 고려해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재활 심리가 굉장히 재활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활 심리학 1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